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지금 막 대만 순회 공연을 마치고 우리 지금 돌아왔습니다. 김하은 아나운서.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이 캄보디아 프놈펜을 거점으로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수백억 원을 가로채고 여성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등을 자행한 스캔 범죄 조직원 26명. 보시다시피 저렇게 현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이자들이 꿀꺽한 돈만 267억 원. 곧 국내 송환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는데요. 제발 주범 한두 놈 정도는 얼굴 좀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대만 순회 공연 김하은 아나운서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진부터 달립니다. 아무리 두바이 쫀드 쿠키가 인기라지만 이걸 반으로 나눠서 팔다뇨. 이상한 사람 너무 많다 하신 이민정님. 김포 고촌 센트럴 자이 102동 쪽 지하 주차장입니다. 누가 차 밑에다가 쓰레기를 버려놓고 가서 제발 사람답게 좀 살자 너 하신 고영삼님. 자, 지난 7일 방송된 국밥집 먹튀 사건입니다. 알고 보니 고2 학생이었어요. 친구랑 전화하다가 계산을 깜빡하고 나갔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5만 원 주고 가셨는데 그 돈 기부했습니다 하신 박민규님. 아우 대단하십니다.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만 뉴스 최고!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볼까요? 다니엘 퇴출 후 첫 라이브입니다. 자, 그룹 뉴진스 출신 다니엘 씨, 팀 내 유일한 퇴출자가 된 이후에 첫 개인 활동에 나섰는데요. 팬들을 직접 상대하겠다는 이 전략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모습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7시에 개인 SNS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팀 퇴출 이후에 본인의 계정을 만들었고요. 이 계정에서 기다린 사람들을 위해라는 문구도 게시를 했습니다. 일단 팔로우는 아마 친언니 솔로 가수 다니엘 마씨만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넣을 수도 있겠죠. 오늘 팬들 직접 만나는 라이브 메시지 시간 갖는다라고 밝혔고요. 이거는 팬들하고 순수한 소통의 목적이고 소송하고는 무관하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표정이 되게 밝은데,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이 다니엘 씨 먼저 그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전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지켜야 했다며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도 세상을 보는 시선도 조금 달라졌다고 이야기했고요. 아직 전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팬들을 향해서 또 각별한 마음을 전하면서 많은 상황들이 아직 정리 중인 과정에 있지만 마음 한편에 항상 뉴진스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어도어가 다니엘을 포함해 3인을 상대로 약 431억 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죠. 이에 맞서서 다니엘 역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응 중인 상태인데요.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400억대 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표정은 일단 밝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머리 다 하고 후다닥입니다. 자, 미용실에서 발생한 황당한 상황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띠링, 손님이 들어오자 강아지가 자 반겨주죠. 자, 남성은 자리에 앉아서요. 커트랑 펌 해주세요 하면서 저렇게 삭삭삭 시술이 들어갑니다. 자, 바로 그때 어느새 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안 되네 하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죠. 사장님 제가 집에 가서 꼭 보내드릴게요 하면서 밖으로 나가버리고 엿새째 감감무소식. 엿새째 집에 도착을 하지 않은 걸까요? 이 제보자 강원도 동해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오후에 한 남성이 당일 예약을 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뒤에 미용실에 찾아왔고요. 1시간에 걸쳐서 커트와 펌 시술을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술을 마치고 제보자가 이 계좌이체로 이제 입금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이 남성 휴대전화를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체 등록이 안 돼 있다며 차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러더니 잠시 뒤 돌아와서는 이번에는 신분증이 집에 있다 놓고 왔다라면서 집에 가서 이체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제보자 일단은 남성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등록해둔 상태니까 믿고 알겠다라고 보내줬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도 비슷한 미용실 먹튀 손님 사건 전해드렸는데 방송 후에 야, 영상 안 내리면 고소할 거야 했답니다. 네, 고소하시든지요. 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연락이 안 돼서 제보자한테 문자 연락 한 수십 통을 했는데 받질 않았다고 하고요. 지금 6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신고했죠. 사기죄 등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금액 5만 원입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이어가죠. 눈사람 순환 시대입니다. 오늘 눈이 많이 내렸죠.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옹기종기 모여 동글동글 눈덩이를 저렇게 꾹꾹. 자, 귀여운 눈사람 완성. 자, 그런데 잠시 뒤 걸어오는 여성 눈사람 발견을 발로 쑥 틀어놓고 기어이 후다닥. 자, 다음 날 아침 눈사람 보수 공사를 시작합니다. 눈, 코, 입도 한 땀 한 땀 다시 붙여서 복원을 하죠. 자, 그런데 바로 얼마 안 가서 야, 눈사람이다 하더니 다가가서 발로 파. 교수님, 네. 도대체 저 심리가 궁금하단 말이죠. 네, 제보자께서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짬뽕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신데요. 지난달 4일에도 눈이 많이 와서 그때 직원들하고 1시간에 걸쳐서 저렇게 예쁜 눈사람을 만들어놨습니다. 지나가는 분들이 막 사진 찍고 좋아하시니까 기분이 더더욱 그냥 같이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쁘네. 새벽에 어떤 여성이 지나가다가 눈사람을 발로 확 찬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출근해서 보니까 이제 눈사람이 다 부서져 있어서 직원들이 속상할까 봐 이 사장님께서 다시 부서진 조각들을 붙여서 눈사람을 보수해 놓았어요. 그런데 또 다음 날 지나가던 어린 학생들이 눈사람을 발로 찬 뒤에 도망갔어요. 도대체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속상해하셨습니다. 공감 능력도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양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정말? 좀 진짜 사람 얼굴 모양이고 다들 좋아한다는 거 아는데 왜 그걸 저렇게 부수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못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두 번째 제보 영상 이어갑니다. 자, 이른 새벽 가게 앞에서 꼼지락꼼지락 자, 화분 속 장식품 줄을 술술술 막 쑥 뽑더니 아유 이거 완전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떠나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른 아침 또다시 영차 하더니 장식품을 쑥 뽑아서는 룰루랄라 사라집니다. 다 있어가면 1,000원이면 파는 거 그걸 왜 가져가니 진짜.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거 인천 검단에서 술집 하시는 제보자분이 보내주신 영상인데 지난해 12월에 가게 앞에 화분에 저렇게 눈사람 모양으로 장식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가게 앞을 지나가던 행인이 저걸 뽑아갔어요. 근데 비싸지도 않고 또 하니까 그냥 다시 같은 물건을 사서 같이 장식을 또 해놨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새해 첫날 1월 1일 아침이었던 겁니다. 또 비슷하게 가방을 메고 있는 그 여행기 사람이 지나가다가 또 뽑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방으로 추측을 하시는 건지 등산하시는 분 같다고 그렇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방송 보고 좀 제발 좀 돌려달라고 하십니다. 저거 2개씩이나 가져가서 뭐 하게요? 저도 같은 사람처럼도 보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저 같은 가방을 경로. 보니까 똑같은 가방인 것 같습니다. 동일인으로 추정이 돼요. 좋습니다. 예,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아유, 온 김에 그냥 좀 튀워줘. 예,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3년차 직장인 여성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매주 월요일마다 직원들이 다 같이 청소를 하는데요. 대표님만 참여를 안 하시지만 그래도 대표니까 그러려니 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저희 회사는 다들 따로 나가서 점심을 먹고 오는데요. 대표님은 주로 음식을 포장해 와서 사무실에서 혼자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라면이나 쌀국수 같은 국물 있는 음식을 많이 드시거든요. 그런데 그 남은 국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배부르다. 이거 누가 좀 치워주라. 대표님 이거 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서류인데요. 이거 결제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한씨, 마치 온 김에 저거 좀 치워주라. 치워. 제가요? 그래. 그리고 다 치우면 커피 한 잔만 좀 타주고 이까신 좀 하자. 그것도 제가요? 그럼 누가 하노? 이 외에도 자질구레한 업무들이 모두 자연스럽게 직원들 몫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들은 그런 대표님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 원래 그렇다며 체념한 지 오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제가 오히려 문제인가 헷갈리기도 합니다. 아니, 제가 이상한 건가요? 대표님의 이런 요구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나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직원입니다. 대표님, 제가 일하러 회사 오지 잔반 치우러 출근하는 줄 아세요? 따님이 나중에 이런 대접 받는다고 생각 좀 해보시라고요. 세상 변했습니다. 네? 그것도 완전 많이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예, 다음 대표님이에요. 이야, TV에서나 보던 걸 내가 직접 경험하네요. 월급도 줘, 4대 보험료도 내줘. 하지만 자존심 상하니 잔반은 네 손으로 치워라. 진짜 사회생활 참 잘한다. 내가 을이야, 을 아주 그냥 X.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저는 뭐 긴 말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너무 신기해요. 저분은 TV도 안 보고 뭐 신문도 안 보시고 그냥 동떨어지게 어디 20세기 초반에 혼자 탁 날아와서 지금 살고 계신 걸까요? 아, 뭐 뵙고 싶네. 진짜 궁금하네. 예, 교수님. 네, 제가 막 사회에 나왔을 때도 이미 저런 문화는 없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나 저희 큰언니 때나 있었던 얘기거든요. 본인이 막 이렇게 국물 떨어뜨려 놓으면 직원들이 와서 이렇게 치워주고 뭐 그냥 음료수 심부름 함부로 막 시키고 이거는 정말 구세대적인 그런 문화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직장 내 괴롭힘일 수도 있거든요. 그 대표든지 누구든지 간에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문화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보자님께서 뭐 그거에 대해서 혹시나 뭐 잘못했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걸 못 따라가는 게 대표님이고 잘못하고 있는 게 대표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어떻게 보면 이 네 분 중에 유일한 개인 사업자가 아닌 분은 우리 김하은 아나운서 혼자. 역시 좀 사회생활을 좀 아는 것 같다. 아, 그래서 사실 저도 너무 구시대적이고 이 대표님 스스로 해야 될 일을 스스로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 대표잖아요. 뭐 어떻게 대표님이 이러시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에 이렇게 살포시 들어봤습니다. 예, 뭐 제 생각도 비슷합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대표님 자기가 먹은 건 본인이 치우세요라고 말씀 주셨어요. 러브러브님께서도 순이손님께서도 토토로님께서도. 그런데 배구공님이 저는 진짜 욕이 나올 것 같지만 남편 왈 대표는 이해해줘야지라고 하네요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제보 메일, 제보 카톡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잠시 후 돌아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돈 터치. Here for your trip? 호텔에서 말이야. 누군가는 첫 관객이 생겼대. 나는 어떤 방을 만나게 될까? 어디라도 걱정 없이 트립. 호텔 최저가 보장제 24시 고객센터. 호텔 예약도 트립닷컴. 치명 믿을 수 있습니다. 치면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정관장은 증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정관장. 코웨이 아이콘 프로. 상황에 따라 취향에 따라 자주 마시는 물은 저장하고 원터치로 한 번에. 편리한 삶을 위해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이치는 생활이야. 지금 시작해. 대한민국 인문약 판매 1위. 이치는 생활이다. 이치. 깜깜한 도로 위 오토바이와 차량이 나란히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편에서 빠르게 달려온 차량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내 숨지고 말았는데요. 충격적인 사고 당시의 상황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차근차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또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자, 지난 4일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로 남자친구를 떠나보낸 여자친구분의 제보인데요. 자, 사고 당일 상황부터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네, 지난 4일 밤 9시쯤에 제보자와 남자친구는 충남 홍성 내포 신도시에서 일을 마치고 같이 집으로 이제 이동 중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내포에서 배달 대행 사업을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도와줬기 때문에 출퇴근을 항상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날도 이제 일을 마치고 제보자께서는 차량으로 또 남자친구는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가 너무 좋은 이 커플은 남자친구가 1차선에서 제보자는 2차선에서 가면서 창문을 내리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아주 사이좋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 어디 좀 들릴 곳이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먼저 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 여기 너무 깜깜하니까 내가 저기 환한 데까지 좀 같이 가줄게 하면서 이렇게 나란히 운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밝은 곳까지만 같이 가려고 했던 겁니다. 남자친구는 1차로, 제보자 여자친구는 2차로. 자, 제보자는 당시 남자친구를 그냥 먼저 빨리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않은 게 너무 후회된다고 하셨어요. 왜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걸 꿈에라도 생각하셨을까요? 자, 제보자 여자친구분 목소리 들어보시죠. 이제 먼저 가, 나 들렸다 갈게 하고 3초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냥 갑자기 제가 앞을 보고 운전하는 순간 제 옆으로 큰 차가 너무 빨라서 그랬는지 그냥 없어졌어요. 언니가 바로 내려서 언니가 제 옆에 없어서 근데 뒤쪽에 있더라고요. 제 차보다. 몇 번이고 불렀더니 내 몸이 왜 이러냐고. 내 몸이 안 움직여.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여자가 왔고 욕을 하면서 너 때문에 놀래잖아 나 이랬거든요. 자기는 80으로 와서 나 잘못 없대요. 나 신호위반 안 했다고 나 가정교육도 안 받으니 너 내가 가만 안 둔다고. 잠깐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거죠? 아니, 다가와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고 들쳐 업고 가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판에 욕을 했다고요? 정말 일단 상황을 너무나 지금 사실 어처구니없고 참담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보자 말 지금 들으신 것처럼 둘이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옆집에서 큰 차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남자친구가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보니까 아마 치여서 튕겨 나갔던 거예요. 남자친구가 이 제보자의 차 뒤편 도로에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정말 필사적으로 이 도로이니까 다른 차량에서 남자친구가 치일까 봐 휴대전화를 꺼내서 후레쉬를 켜고 흔들면서 여기 사람 쓰러졌다고 지나가면 안 된다고 사람 죽는다고 외치고 그러고 있는데 남자친구의 얘기가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있느냐 몸이 안 움직인다. 자기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조차도 피해자는 뭐 깨닫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 처참한 와중에 가해 운전자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때문에 놀랐잖아 이 XXX가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호 위반 안 했고 장난한 거 없다라고 했고요. 이 지금 제보자분이 지금 사람 쳤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황 인지를 전혀 못하는 것 같더랍니다. 그 영상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남자친구분이 1차로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SUV가 1차로로 윙 하고더니 지금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남자친구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역과를 한 것 같아요. 그냥 깔고 저 앞에까지 쭉 밀고 들어갔어요. 예? 자, 보십시오. 자, 그리고 가시다 보면 저렇게 차가 덜컹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지금요. 타고 넘어갔습니다. 자, 당시 제보자는 가해자의 태도, 오히려 와가지고 막 욕설을 퍼붓는 그거에 정말 황당했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 살리는 게 먼저였어서 신경도 못 썼다고 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이 현장의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계속 답답하다, 숨이 잘 안 서진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또 그리고 다리에 힘이 없다, 축 늘어진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 제보자가 구급차를 통해서 같이 병원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병원에 이동 중에서도 숨이 잘 안 쉬진다. 산소호흡기를 꼈다고 하고요. 의식도 있고 대화도 어느 정도는 가능했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구급대원이 어떤 병원에 연락을 했는데 그 병원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병원으로 가기로 했는데 무슨 이유였는지 그 병원으로 갔다고 해요. 가다가 구급차에서 심정지가 와서 가까운 병원으로 이제 급히 또 옮겼었으며 2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는데 병원에 도착하고 나서 그날 밤 10시 51분에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친구분. 예. 자, 그런데 이 사고 당시 차량에서 내렸던 이 가해자, 내리자마자 와서 막 욕설 퍼부었던 그 가해자, 충격적인 말도 또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근데 차 안에 우리 애들 있어요. 이게 뭔 소린지 피해자의 지인이자 사고 목격자 얘기 들어보시죠.
경찰차 뒷자리에 타고 하다가 밑에 차가 깔려 있었는데 그거를 레카차로 이렇게 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막 경찰차 문을 엄청 두드리면서 차에 애기 있다고 내려가야 된다고 그렇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뒷자리에 어린 여자 2명 내리고 사실 좀 충격적이어서 그때 혼자 운전해도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애까지 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상태 같았어요. 그냥 딱 봐도 눈이 완전 풀려 있던데 초점도 없고 그냥 비틀비틀거리면서 버리니까. 자, 결국 차 뒷좌석에 내 새끼들을 태우고 나서 저 짓을 했다. 맞습니다. 제보자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는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였고 눈도 완전히 풀려 있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18%. 이 면허 취소 기준이 0.08%니까 그것보다도 약 3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린아이들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사고를 냈다는 거예요. 사고 직후 이 가해자, 제보자에게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놀랐잖냐라고 소리를 쳤고요.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건 안 보이냐고 되묻는 제보자에게 너 내가 가만두지 않는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목격자도 경찰차 뒷좌석에 탄 가해자가 창문을 두드리면서 차에 있는 애들 데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직접 듣고 정말 충격적이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가해 차량에 있던 아이들을 경찰차에 태워서 데려갔는데요. 지금 그 장면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 아이들 경찰에 따르면 미취학 아동이었습니다. 야, 이거 뭐 지금 저희가 전해드리면서도 귀를 막 자꾸 의심하게 되는데, 자, 사고 직후 가해자가 이 제보자 여자친구분한테 야, 너 때문에 우리 애들 놀랬잖아. 뭐예요 도대체 이게, 교수님? 네, 심각한 아동 학대죠. 우리가 뭐 학대 그러면은 뭐 폭력이나 방임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생명에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하는 부모잖아요. 심각하게 아동 학대고 또한 굉장히 본인만 생각하는, 사실은 아동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술 마시고 운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부모의 자격이 없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 뭐 현행법으로 체포가 됐고 현재는 구속 상황이라고는 합니다. 그때 그 곳은 그 시속이 60km 미만으로 달려야 되는 곳인데 이 사람 170km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리고 있었고요. 지금 이 제보자도 기억을 하시기에 제보자가 같이 가는 그 2차 도로에서 따라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1차 도로로 바꿔서 속도를 이렇게 막 놀리는 바람에 그 남자친구가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그런 속도라면 오토바이가 아닌 자동차였어도 사람이 사망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와 이 유족들이 가장 분노하고 있는 거 태도죠, 태도.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태도입니다. 자, 피해자의 장례식장에 또 누가 찾아왔어요? 장례식장에 좀 낯선 중년 남성이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처음 본 얼굴을 위해서 피해자 지인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처음엔 피해자 삼촌이라고 했대요. 근데 아니, 피해자 삼촌이면 가족들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지고 계속해서 캐물었더니 가해자 삼촌이라고 그제서야 털어놨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지금 가해자는 구속돼 있더라도 남편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속상해서 술 마시고 있다. 그래서 못 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할 얘기일까요? 하여튼 지인들이 그 가해자의 삼촌이라는 사람의 부의금은 돌려줬고요. 최근에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선처해달라라고 했는데 글쎄요. 아이들이 저 엄마가 있는 게 과연 아이들 곁에 있는 게 저 아이들 태우고 그렇게 음주로 과속했던 엄마잖아요. 아무튼 유족들 선처나 합의 없고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음주 수치가 0.218, 0.08이 면허 취소 기준인데 그렇죠. 3배. 만치 중에 만치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태우고 가다가 화내면서 170km 시속 넘게 운전한다.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거 뭐 위험운전 치사 넘어서 상당하게 중한 범죄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애들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요. 뭐 저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동 학대죄도 좀 추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런 의식을 갖고 운전하고 저게 엄마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래놓고 나와가지고는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요. 말도 안 되는 행동으로 안 보입니까? 당연히 구속되어야 되죠. 자, 뭐 이 엄마라고 할 수 있느냐, 또 저희가 이랬다고 해서 가해자 가족들 또 저희한테 무슨 뭐 민원실에다 전화해가지고
우리도 피해자만큼 슬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 한 번 더 합니다, 그때 방송.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이어갑니다. 꽃다발을 주문한 손님에게 항의를 받았다는 꽃집 사장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손님은 꽃다발에 조화가 섞여 있었다고 했지만 CCTV에 그런 모습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잖아요. 꽃집 대목이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이 꽃집 사장님은 그러신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것도 다 옛날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제보를 해주신 30대 꽃집 사장님,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신 지 이제 한 2년 반 정도 되셨대요. 요즘에 최근에 꽃 농가가 점점 줄면서 꽃값이 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올랐는데 이 금액을 다 올려서 손님들한테 받기는 좀 그렇고 손님들이 기분 좋게 구매하실 수 있도록 마진율을 최대한 낮춰서 제공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지난 7일 한 손님이 졸업식 꽃다발을 주문을 하고 싶다면서 분홍색과 하얀색 꽃들로 구성된 꽃다발 사진을 샘플로 보내왔습니다. 이 제보자 또 꽃다발 사이즈별 가격표를 보내드리면서 최근 꽃값이 많이 올라서 사이즈가 약간 작아질 수 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원하는 금액으로 주문을 해달라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손님은 그걸 보시고 8만 원짜리 꽃다발을 주문하면서 그날 저녁 6시에 픽업을 하시겠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업시간이 5시까지라고 해요. 그래서 제보자가 5시 이후에는 무인 픽업이 가능하다. 가게에 와서 이름을 확인한 후에 픽업을 해가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고요. 이 안내에 따라서 손님이 무사히 픽업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지금 갖고 가시네요. 예. 자, 사장님은 생화로 정성껏 졸업식 꽃다발을 저렇게 만들었고 손님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저녁 그 가져간 손님한테 뜻밖의 항의를 받게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게 무슨 조화야? 조화의 조화는 그 조화겠죠? 자, 사장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황당했던 게 조화가 섞여 있는데 적은 금액도 아니고 조화가 왜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저는 제가 직접 제작했기 때문에 이게 조화가 안 들어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처음에는 일단은 먼저 CCTV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많이 분노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말이 안 된다. 약간 이건 억진데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죠. 아까 분명 이 생화로만 꽃다발을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네. 그러니까 생화만 다루시는 분, 취급하시는 분인데 이 사장님에 의하면 다음 날 어떤 사람이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그 꽃다발을 가져간 사람은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8만 원짜리 꽃다발 안에 조화가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서 보라색 조화 사진도 같이 이제 덧붙이면서 이렇게 꽃다발 안에 조화가 꽂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께서는 너무 이제 놀라신 거죠. 아니 그거 아니고 그냥 그 쇼핑백에 혹시 잘못 들어가 있던 꽃이 아닌가요? 그랬더니 전혀 아니라 그러면서 이게 뭐 싼 것도 아니고 8만 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계속 이제 좀 따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저희는 조화를 섞지를 않는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CCTV를 돌려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님은 확인해다고 답변을 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계속 당황스럽다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어요. 그런데 이 제보자께서는 생화 꽃다발은 이렇게 풀어놓은 걸 다 이렇게 꺼내지 않는 한 새로운 꽃을 넣을 수가 없고 그 조화라는 거는 끝에가 뾰족하니까 언제라도 이렇게 꽂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억지인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인 게 사장님 입장에서 다행인 게 앞서 보신 것처럼 영상에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뭐 사장님 주장을 뭐 무작정 믿을 수는 없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 보내주신 영상을 저희도 꼼꼼히 살펴봤는데 보라색 그 꽃이 안 보였어요. CCTV 상으로는. 그러니까 손님이 어쨌든 불만을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CCTV를 몇 번을 돌려봤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손님이 보낸 사진 속에 그 보라색 꽃이 있는지 지금 보시는 게 뭐냐면 이 제보자가 직접 꽃다발을 만들고 포장하고 그다음에 꽃다발 완성되니까 이제 손님에게 이거 만들었습니다 하고 사진 찍을 거 아니에요. 사진 찍고 그다음에 쇼핑백에 넣을 때까지 아무리 봐도 보라색 꽃이 들어가 있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직원이 비닐로 덮은 다음에
그 졸업 축하합니다 픽 있지 않습니까? 그거 꼽고 나서 또 요즘 추우니까 냉해 방지용 비누까지 덮어서 가게 안쪽에 픽업할 수 있게 놓을 때까지 몇 번을 봐도 보라색 꽃은 안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이 제보자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조화가 안 들어갔다는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CCTV를 열심히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역시나 보라색 조화가 들어갈 틈은 없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제보자 이 꽃집 사장님이 앞서 보신 그 영상을 이 손님한테도 보내주셨대요. 자, 손님의 반응, 그렇구나 하셨을까요?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캡처도 하고 영상을 보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질이 좋지 않아서 꽃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제 저희도 넣지 않았고 사장님께서도 넣지 않았다면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물어보시니까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예, 지금 뭐 싱크가 나가는 동안 우리 네 분이 또 이렇게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이렇게 조금씩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예. CCTV 영상을 손님한테 보내주면은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가 더 난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저 영상을 CCTV 캡처 사진 보면 구별이 딱 가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지금 조화를 넣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손님 입장에서 똑바로 좀 확인해봐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메일까지 보냈대요. CCTV 영상을. 예. 그러니까 손님이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넣었다는 거냐 저희가 넣었다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고 화질이 좋지 않아서 꽃이 명확히 안 보이고 확인이 어렵다면서 결국은 끝까지 좀 화를 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손님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희도 넣지 않았고 사장님도 넣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제보자야말로 좀 더 속상하겠죠. 왜냐하면 꽃을 만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억울하다 하면서 그 꽃다발로 완성된 이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사실은 조화를 다룬 적이 없대요. 최근에는. 조화가 저기 있을 수가 없는데 또 CCTV 봐도 그렇고 하여튼 좀 화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제보자 입장에서도. 예. 이 귀신이 고칼 노릇입니다. 꽃다발에 조화는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고 손님이 자, 그런데 CCTV를 돌려봤더니 찾을 수는 없고. 참 답답한 상황이죠. 이후에 손님이 제보자에게 통화를 하자고 요청을 하기도 했는데 제보자는 좀 주문이 밀려서 바쁘기도 했고 또 CCTV까지 보려 들었는데 더 이상 뭐 할 말도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손님, 그냥 저희가 다음부터 여길 이용을 안 하겠다. 꽃다발 완성도도 별로였지만 그냥 참고 넘어갔는데 마지막까지 정말 실망스럽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이 제보자가 너무 속상했다고 해요. 아직도 내가 조화를 넣었다고 오해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 속상한 마음에 손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꽃다발을 픽업한 이후에 자녀분이나 다른 친구가 꽃다발에 조화를 끼워 넣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어서 감히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나 싶어서 직접 확인해 영상까지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말씀 주시니 속상하다. 이렇게 솔직한 심경을 좀 보내드렸는데요. 그 이후에 손님은 메시지를 읽긴 읽었는데 지금까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속상한 마음에 이 내용을 한 인터넷 카페에도 올렸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졸업식에서 꽃다발 쓰고 꼬투리 잡아서 환불을 요구하려던 건 아니냐. 명절에 한복 입히고 바로 반품하는 사람들도 있다더라. 혹은 친구가 선물이라고 조화를 꽂아뒀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예, 뭐 저희는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수님. 네. 예. 네, 근데 이제 제보자께서는 이제 제보를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꽃집 사장님들이 이런 일을 똑같이 겪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또 알아보니까 꽃집 사장님들 중에서는 이런 항의를 받고도 CCTV가 없어서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환불해 드리는 경우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본인도 CCTV가 없으면 얼마나 억울했겠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나중에라도 이 손님 본인 이 제보자의 잘못이 안 거를 좀 아셨다면 CCTV 확인하느라고 수고했다, 내가 미안했다, 이렇게 좀 메시지라도 남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것도 없었다는 게 너무 속상하셨다고 전하셨습니다. 예, 이건 뭐 법으로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속상한 거죠, 양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예전에 이제
그 꽃 배달 업체를 만들고 운영하는 과정을 좀 자문을 좀 한 적이 있어서 잘은 모르지만 저거 만드는 과정을 보게 됐거든요, 여러 번. 근데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생활을 그냥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다 층을 넣어서 만들고 끝부분은 또 거기 줄을 맞춰서 자르고 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조화가 엉뚱하게 들어갈 수가 제작 과정 자체가 너무 달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아무튼 뭐 아까 그 손님도 좀 반론을 원하신다면 저희한테 언제든 또 연락을 주십시오. 두 번째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도시락 가게에서 두 남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들어온 한 여성이 여직원과 언쟁을 벌입니다. 상황이 점점 거칠어지자 남자 사장이 중재에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 남자 사장, 여성 손님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도대체 그날 도시락 가게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오늘 사연도 정말 속 뒤집어집니다. 네, 갑갑합니다. 네, 제보자는 40대 여성입니다. 근데 이제 결혼 이후에 이 남편이 한 직장을 1년 이상 근무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못하니까 생활비도 한 달에 뭐 12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두 딸을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갑자기 남편이 친한 친구와 함께 타지에서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자께서 당연히 남편이 있는 곳에 가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집에 좀 가겠다 그러면 같이 사는 친구가 불편해한다. 남자 둘이 사는 집이라서 너무 더럽다 이러면서 단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열심히 타지에 가서 일한다고 하면서도 경제 사정이 더 어렵다면서 이전에 주던 120만 원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딸을 둘 키우니까 제보자께서 혼자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양육했다고 합니다. 수상합니다. 수상한 게 맞습니다. 자, 주말이 되어서 남편이 집에 왔어요. 큰딸이 콘서트 예매를 좀 하겠다면서 아빠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좀 보고 있었는데요. 잠시 뒤에 제보자에게 딸이 조심스럽게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더니 엄마 계속 뭐가 자꾸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더니 딸이 본 건 바로 메시지 미리 보기 창이었습니다. 여성 셀카를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을 해놓은 사람이 그래도 밤에는 나한테 와라. 12시까지 안 오면 넌 끝이다. 이런 내용을 남편에게 보내고 있었던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 남편 주말 부부를 핑계 삼아 상간녀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제보자는 상간녀에게 직접 헤어지겠다는 말과 함께 사과까지 받았고요. 남편과는 잠시 떨어져서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각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잠시 떨어져 지낸 그 얼마 뒤에 제보자 아내는 아이와 함께 남편 가게를 찾아갑니다. 아내분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나는 안 먹어도 되는데 밥 시간에 이야기하는 가게에 갔을 때는 밥이라도 좀 주랬더니 밥집에 와가지고 밥 달라는 게 말이 되냐고. 밥집이니까 밥 달라는 거지 했더니 다른 데 가서 사 먹으라고. 아니 신랑이 밥집을 하는데 했더니 너가 밥 줄 밥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울면서 왔더니 그날 내은녀 소고기 사 먹이고. 자, 박 변호사님. 네. 자기 와이프는 미울 수 있어. 사랑이 식었을 수 있어. 자기 새끼 밥은 줘야죠. 막내딸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뭐 졸업식이고 뭐고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 딸을 다 했는데 어느 날 이 초등학생 딸과 함께 남편의 가게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가자마자 하는 말이 남편이 여기 왔어! 소리를 팍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보자가 아니 딸이 아빠 보고 싶어 왔는데 이게 뭐 말이 되냐. 밥이라도 좀 달라 하니까 재료 다 떨어졌다. 너희 줄 밥 없다. 이런 말만 반복을 했다라고 해요. 결국 제보자 또 딸 울음을 삼킨 채 가게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때 아마 가게 안에서 이걸 지켜보던 어떤 손님이 있었는데 예. 따라 나왔다고 해요. 어. 따라 나와서 뜻밖의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요? 제가 여기 단골인데요. 너무 안쓰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사실 안에 여자가 한 명 있는데 예. 그 여자가 아내인 줄 알았다. 한번 확인 좀 해봐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아, 식당 안에 있던 네. 또 다른 여자를 딱 가리키고 저는 그분이 그 남자 사장님 아내분인 줄 알았어 라는 얘기를 쫓아나와가지고 밖에서 얘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럼 궁금하시죠? 그 문자를 보냈던 밤에는 나한테 와라 그랬던 여자 있었잖아요. 예. 헤어진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는데 네. 밥집에 있는 여자는 다른 여자였던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남자가 상관자가 2명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통났을 때 그 여자랑 헤어졌고 그 뒤에 다른 여자는 여전히 불륜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같이 도시락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부부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고요. 이제 그 사실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보자가 다시 찾아가서 그 여성에게 항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도 아니 친구일 뿐이다라고 딱 잡아댔고 남편은 빨리 가라 10초 안에 나가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가 결국에는 저 상간녀 보는 앞에서 아내인 제보자 머리채를 잡아서 폭력을 휘둘렀답니다. 진짜 저는 제가 처음에 이 내용을 듣고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 아내분들이 상간 외도한 남자들 막 머리끄댕이 잡지 않습니까? 반대. 자,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로서도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제보자 아내분 얘기 들어보시죠. 근데 제가 제일 상처받는 거는 제가 왜 사건 만나까지 했냐면 듣는 데서 구하원 보내라 난 더 이상 안 키울 거다. 어떻게 아무리 여자가 좋아 있는 데서는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학원비 못 준다. 쟤는 좀 학원도 그만해라. 아유 진짜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저도 부모된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놓고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네, 우선 이 제보자가 남편의 카드 내역을 확인을 하다가 발견했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있었어요. 제보자에게는 돈도 없다면서 생활비도 안 보내줬던 그 남편인데 상간녀에게는 매달 400만 원이 넘는 돈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와우. 게다가 제보자를 폭행하고 딸에게는 줄 밥도 없다면서 막 내쫓았던 그 날에 남편이 상간녀에게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하다면서 소고기를 사준 기록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걸 본 제보자가 생활비는 안 줘도 아이들 학원비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남편에게 물으니까 남편 딸들을 두고 아니 머리도 안 좋은데 내가 왜 학원비를 내야 되냐 돈 쓰기 싫으니까 보육원에 맡기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남편은 딸들이 이 통화를 듣고 있는 걸 알면서도 딸들이 널 닮아서 너무 싫다 너희 모녀 때문에 재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니들 줄 밥 없으니까 나가. 뭐 이건 뭐 제정신 아니니까 뭐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치죠. 박 변호사님. 네. 자, 그런데 그날 상간녀한테 아까 그 모녀 때문에 속상했지. 자, 소고기 사줄게. 이거는 사람이 아니 진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심합니다. 고기가 그게 먹어집니까? 또 사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상간녀 상간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제기가 되니까 그 후에 약간 변경은 있었던 것 같아요. 상간녀가 생계에 연락 없다가 연락이 왔어요. 아내와 거의 정리가 된 줄 알았다. 자신도 피해자라고 하면서 남편한테 받은 선물하고 현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본인이 억울함을 호소했다라고 합니다. 또 당장 헤어지겠다 용서를 빌었는데 이게 하해 권고 결정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중간에서 이제 하해해 주는 건데 요때 이제 뭐 만나면 더 추가해서 손해배상을 할 정도 위약벌 조항을 넣고 하해 권고 결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위약벌을 지급한다 뭐 이런 조건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또 남편하고 상간녀는 또 아무런 문제가 다 없는 듯이 다시 만났고요. SNS에 티를 내면서 제보자를 조롱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아하길래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또 그걸 티를 내고 막 SNS에 올려? 도대체 어떤 심리들인지 알 수가 없긴 합니다만 이게 위약벌 조항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그런 일을 하면은 손해를 배상하겠다 무조건 따지지도 않고라는 게 위약벌인 겁니다. 그럼 이제 지금 저 남편하고 상간녀는 위약금을 내야 되는 상황 많은데 여기서 더 나가서 이제 제보자분은 더시 추가 소송을 하고 싶으신 걸로 보여요. 근데 이게 저 화해 권고 결정문을 제가 봐야 하는데 그게 몇 번이고 영원히 반복돼도 상관없다 이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화해 권고 결정하면서 이혼까지는 안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혼과 함께 다시 새로운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거를 가지고 소송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고 무엇보다 또 아이들에 대한 이건 정신적인 아동학대까지 저지른 상황이거든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 보입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 집 살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가정폭력범이죠. 신체적으로도 아내 머리끄댕이를 잡았다고 하고 언어로도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하고 또 이제 회피적인 사람인데 이 상간녀한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건 책임질 만한 대상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본인의 즐거움, 본인의 쾌락, 본인의 생활이라고 생각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죠.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 아이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현장에 있었고 보육원에 보내버리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존재 자체를 부정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없었어야 됐어, 뭐 이렇게 난 태어나지 말았으면 돼, 이런 식으로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이 아이 때문에 부모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아빠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침묵을 하시거나 거짓말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나 때문에 이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한테는 아빠의 잘못이라는 걸 똑바로 얘기해 주시는 것이, 진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예.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여섯 명의 남녀가 식당 앞에서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그 순간 그들의 시선이 같은 방향으로 쏠립니다. 왜? 고개를 돌리자마자 번쩍이는 불빛과 함께 차량 한 대가 그대로 돌진해 오는데요. 공중을 가로질러 붕 날아오는 차량을 피해서 사람들이 황급하게 몸을 피합니다. 자, 빠른 속도로 날아든 차량은 식당의 벽을 들이받은 후에야 멈춰 섰는데요. 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현장, 사람들이 급하게 차량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차문을 열어서 확인을 했는데 운전자는 별다른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해요. 도대체 왜? 자, 운전자 사고 당시에 만취 상태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책임 좀 분명히 져야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저기 어디예요 도대체? 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 인도요, 인도. 아, 인도. 아유, 진짜 인도로 왜 차를 몰아 왜? 다음 이어갑니다. 한 여성이 불씨가 붙은 종이를 휘휘 돌리고 아이는 그 모습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불안합니다. 여성은 매장의 직원으로 애군을 쫓기 위해서 불을 피우고 있던 건데요. 그런데 그때 매장 바깥에 있던 억새의 장식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불길이 화르르 순식간에 번져 나갑니다. 여성과 아이가 당황한 사이 한 남성이 서둘러 소화기를 챙겨와서 재빨리 불길을 잡는데요. 억새 장식이 매장 바깥에만 있어서 다행히 큰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긴 합니다. 애군을 쫓는 민간 풍습을 따르다가 자칫 더 큰 화를 부를 뻔했어요. 애군이라니. 그러니까요. 다음 이어갑니다. 번잡한 도로 위 노란 공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옵니다. 뭐야? 한눈에 보기에도 거대한 이 노란 공은 옆에 서 있는 사람보다도 더 큽니다. 공 굴러와요. 거센 바람을 타고 통통통 도로 위를 내달리던 노란 공, 멈칫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를 그대로 퍽 쳤습니다. 오, 세기까지 해. 거기서 멈추지 않고 뒤에 서 있던 오토바이들 쪽으로 빠르게 굴러와 쿵 부딪히는데요. 도로가 무법지대인 마냥 굴러다니는 노란 공은 결국 가로수를 들이받고서야 멈춥니다. 누가 굴린 거야 이거? 이 공은 인근 놀이공원에서 굴러왔다고 하는데요. 직원들이 공을 쫓고 있었지만 붙잡기 어려운 아주 큰 공이긴 합니다. 그걸 왜 잡혔습니까? 교수님? 네. 공이 바위만큼 무서워 보이는 건 처음이네요. 근데 이게 좀 단단한가 봐요. 예, 마지막 영상 이어갑니다. 자, 한 여성이 수영장에 빠진 새끼 오리들을 향해서 손을 뻗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어 보이는 새끼 오리들을 도와주려는 건데요. 도와야죠. 자, 그 순간 풀숲에서 부모 오리가 튀어나오더니 꽉! 내 새끼 괴롭히지 마! 한 마리는 퍼덕퍼덕 거친 날갯짓과 함께 여성을 공격하고 다른 한 마리는 새끼 오리들을 보호합니다. 짧고 굵은 공격을 마친 오리들, 이내 아무렇지 않게 다시 풀숲으로 돌아갑니다. 자,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고도 여성은 오리들이 귀엽다는 듯이 웃음을 터뜨리는데요. 귀엽긴 뭐가 귀여워. 그저 오리들을 도와주려던 것뿐인데 보호 본능이 강한 부모 오리에게 아주 혼쭐이 났습니다. 박 변호사님. 꽉! 이랬을 것 같아요. 내 새끼 다 살려달라. 살려줬는데. 그러니까. 오해야, 꽉꽉아.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